아픈 장모님을 우리 집에 모시겠다는 거야? 난 절대 반대야. 더는 못 참겠어. 차라리 이혼해. 좋아, 도장 찍어줄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저는 서울 관악구에서 평범하게 살아온 3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금슬 좋은 모습을 보며 자랐고 저 역시 그런 따뜻하고 단단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내조하며 단란한 가정을 지켜오셨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으며 자랐고 언젠가 저도 부모님 같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동창 모임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키도 훤칠하고 말투도 부드러웠고 무엇보다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편안했습니다. 그는 제 이상형에 가까웠어요. 유머 감각도 있고 배려심도 깊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진심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자연스럽게 깊어졌고 우리는 친구처럼 편하게 연인처럼 설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저희 부모님에게 잘 대해줬어요. 결혼하겠다고 처음 인사드릴 때도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들고 왔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한 편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과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저 아버지가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하시며 중산층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저희보다 형편이 조금 어려운 편이었지만 저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어요. 중요한 건 사람 자체였으니까요. 결혼을 결심하고 양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남편의 태도는 변함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극진해졌어요. 명절이나 제사 때는 항상 친정을 먼저 챙겼고 부모님 생신이나 기념일도 절대 빠뜨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지영아, 우리 이번 주말에는 장모님 댁에 갈까? 장모님 좋아하시는 한우 사가지고. 지난주에도 갔었잖아. 괜찮아. 차라리 어머님 댁을 가자. 아니야. 장인어른이 요즘 피곤해 보이시던데 보약도 사드려야 할 것 같아. 명절 선물도 여행 패키지도 심지어 부모님 결혼기념일 레스토랑 예약까지 남편이 직접 챙겼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정말 고마웠고 이런 사람과 결혼한 제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장인어른, 이번에 제주도 여행 패키지로 예약했습니다. 장모님이랑 다녀오세요. 아니 자네 그럴 필요까지야. 우리야 언제든 갈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항상 저희만 챙겨주시니까 이번엔 제가 효도하고 싶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이런 남편의 태도에 시어머니가 섭섭해하실 법도 한데 시댁에서도 오히려 남편을 잘한다고 칭찬했습니다. 지영이는 참 복받았네. 친정을 저렇게 챙기는 사위가 어디 있어. 우리야 괜찮으니까 처가 잘 모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부모님도 남편을 아들처럼 아꼈고 시댁에서도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이런 남편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우리 부모님처럼 서로를 아끼며 살아갈 미래를 그렸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은 제가 39살이 되던 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아홉수라고 부르는 그 나이에 제 인생은 완전히 뒤집혀졌어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어머니의 쓰러짐, 그리고 회사의 위기. 모든 게 한꺼번에 저를 덮쳐왔고 그 순간부터 제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남편의 진짜 얼굴을, 그가 저와 저희 가족을 대했던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평범하게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쓰러졌어. 빨리 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회사를 나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족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면서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건강하셨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 오셔서 남편이랑 소주 한잔 하시며 웃으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중환자실 밖에서 어머니와 저는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일어나지 못하고 사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69세의 나이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사업을 하시며 맺어온 인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때 새삼 깨달았어요. 거래처 사장님들, 회사 직원들, 친구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상주로서 인사를 받으면서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저를 부축해 주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례 이틀째 되던 날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상무이사였던 김상무님이 황급히 장례식장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완전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저기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 전무가 회사 자금을 싹 들고 도망쳤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 전무는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시던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회사를 처음 창업할 때부터 함께했던 거의 20년 직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버지 장례식장에 얼굴도 비치지 않더니 몰래 회사 돈을 횡령해서 도망쳤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져갔는데요? 정확한 집계는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파악된 것만 10억은 넘습니다. 운영자금 계좌가 텅 비어 있고 대출 서류도 위조된 게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쓰러지셨습니다. 이미 남편을 잃은 충격에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고 계시던 터였는데 이런 소식까지 듣게 되신 거예요. 급히 장례식장에서 응급실로 실려간 어머니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실어증과 기억상실 증상을 함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면서도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어머니 저예요. 지영이요. 지영이? 겨우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도 눈빛은 초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큰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증상이라며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언제 회복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곧바로 회사로 향했어요. 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아버지 회사를 수습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막상 회사에 가보니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이번 달 월급은 대체 언제 나오는 겁니까? 거래처 대금 결제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은행에서 대출 상환 독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거래처에서 쏟아지는 독촉에 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업 구조도 잘 모르고 회계장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김상무님이 최선을 다해 도와주셨지만 박 전무가 저질러 놓은 일들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깊었습니다. 지영 씨, 돌아가신 사장님께서 사채를 쓰신 게 있다며 갚으라고 난리입니다. 박 전무가 서류를 위조해서 몰래 진행한 건데 사채요? 얼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대로 가면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 재산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어머니를 위해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던 걸까요? 그 스트레스가 결국 아버지를 쓰러뜨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밤낮 없이 회사 일을 처리하고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돌보고 채권자들을 만나 머리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힘들 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괜찮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라고 말해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남편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차갑게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남편의 변화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제가 어머니를 병원에서 집으로 모시겠다고 말했을 때 남편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의사 선생님께서 퇴원을 권하셨습니다. 실어증은 조금씩 나아지고 계셨지만 기억은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병원에 계속 계시는 것보다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을 찾는 게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이제 제가 모실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셨어요. 저는 퇴원 준비를 하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친정을 챙기던 남편이었으니까요. 여보, 엄마 퇴원하시게 됐어. 우리 집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괜찮지?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톤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려고. 아무래도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안 돼.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왜? 그럼 어머니가 어디 계셔야 하는데? 요양병원이라도 보내자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형편에 장모님까지 모실 여유가 어디 있어? 너도 회사 일로 바쁘잖아.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떻게 혼자 두라고? 지영아, 너 정신 좀 차려. 지금 당장 네 앞가림도 못하는 상황이야? 회사는 망해가고 빚은 산더미고. 그런데 이 와중에 장모님까지 모시겠다고? 전화기를 통해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알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병원이야. 이따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가 말했어요. 장모님은 그냥 요양병원에 모셔. 그게 서로한테 나아.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가시면 더 힘들어 하실 거야. 그리고 요양병원도 돈이 만만치 않아. 그럼 어쩌자는 거야? 아픈 장모님을 우리 집에 모시겠다는 거야? 난 절대 반대야.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을 처음 봤어요. 결혼 후 단 한 번도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왜 반대인데? 어머니가 그렇게 싫어? 싫고 안 싫고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우리 형편 좀 봐. 처가 회사는 망해가고 빚쟁이들은 매일 찾아오고. 이 상황에서 장모님까지 떠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인데. 어머니, 그 어머니가 지금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 아무것도. 그 순간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리모컨이 산산조각 났어요.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분이 안 풀렸는지 숨을 몰아쉬며 저를 노려봤어요. 솔직히 말할게. 나 지금 미칠 것 같아.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삶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거지꼴이 됐어. 친구들 만나기도 창피하고 회사 다니기도 부끄러워. 뭐라고? 그래,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거지가 된 처가 꼴보기 싫다고. 맨날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전화는 하루 종일 울려대고.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야? 남편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지가 된 처가라니. 그 말이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더는 못 참겠어.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난 이렇게 못 살아. 남편은 서재로 들어가더니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탁자 위에 던지듯 놓았어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이미 남편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다 되어 있었어요. 내가 미리 다 준비했으니까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재산분할 같은 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빚밖에 없잖아. 그냥 깔끔하게 끝내자. 저는 그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혼 합의서. 남편이 이미 준비해둔 이혼 서류.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그동안 남편이 보여줬던 정성과 애정, 그 모든 것들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뒤에 있던 넉넉한 처가를 사랑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회사, 그로 인한 경제적 안정감, 그리고 언젠가 물려받을지도 모를 처가의 유산들. 남편이 사랑한 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친정을 극진히 모셨던 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회사가 무너지자 그 가면을 벗어던진 거예요. 당신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남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팔짱을 끼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대답 좀 해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렇게 잘해준 건 다 연기였어? 진심은 하나도 없었던 거야? 지영아,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건 우리가 더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냥 서로 상처 주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자. 남편의 차갑고 무심한 태도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겠죠. 저는 탁자 위에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좋아, 도장 찍어줄게. 남편의 눈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안도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제가 울면서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매달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 그래, 들어보고 싶지 않아.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으니까요. 남편이 몰랐던, 그가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을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마 무슨 조건인지 궁금하면서도 경계하는 눈치였어요. 무슨 조건인데?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결혼 3년 차 때 내가 시어머니한테 2억을 빌려드린 거 알고 있어? 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던 거죠. 당연히 몰랐겠지. 당신 부모님이 장사하시던 음식점 있잖아. 그때 경기가 안 좋아서 적자가 계속 나고 결국 문 닫을 위기까지 갔었잖아. 그때 시어머니가 나한테 연락하셨어. 그날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지영아, 미안한데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은 가게가 요즘 너무 안 돼서 이대로 가면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은행 대출도 막히고 어디 손 벌릴 곳도 없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존심 강하신 분이 얼마나 힘드시면 며느리한테 이런 부탁을 하실까 싶어서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2억 정도면 당장 빚도 갚고 가게 싹 리모델링한 다음에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영아, 미안하다. 내가 무능해서. 그런 말씀 마세요. 도와드릴게요. 정말 괜찮겠니? 네,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때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덧붙이셨어요. 그런데 지영아, 이거 우리 아들한테는 비밀로 해줄 수 있을까? 얘가 알면 자존심 상해하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엄마가 며느리한테 손 벌렸다는 거 알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니? 걱정 마세요. 남편한테는 말 안 할게요. 고맙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저는 아버지께 사정을 말씀드렸고 그 당시 아버지는 흔쾌히 2억을 마련해 주셨어요. 사돈네가 힘드신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그 돈 나중에 형편되면 천천히 갚으시라고 해. 가족인데 뭐.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돈 어르신들한테는 내가 준 거라고 하지 말고 그냥 네가 모은 돈이라고 해. 그래야 부담을 덜 느끼실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배려심 깊으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그 돈을 전해드렸고 시댁은 그 돈으로 빚을 정리하고 가게를 리모델링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럭저럭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봐. 내가 거짓말하는지. 남편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 저 민수예요. 지금 급하게 확인할 일이 있어서 전화했는데. 왜? 무슨 일이야? 결혼 3년 차 때 어머니가 지영이한테 돈 빌린 적 있어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지영이한테 뭐라고 한 거니? 그게 아니라 사실 확인 좀 하려고요. 그래, 맞아. 2억 빌렸었어. 그때 우리 가게 망할 뻔했잖니. 지영이가 도와준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럼 그 돈 갚았어요? 아직이야. 그때 지영이가 급하게 갚지 말라고 했어. 형편될 때 천천히 갚으라고.
그래서 이자 없이 조금씩 갚으려고 했는데 사실 아직 손도 못 댔어. 남편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시어머니가 당신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 당신이 자존심 상해할까봐. 그래도 그리고 그게 중요해 지금? 저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친정이 거지가 됐다고 했잖아. 보기 싫다고 했고. 그런데 그 거지 집안이 당신네 집안을 살렸는데? 2억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 그 돈 없었으면 시댁은 진짜 거지 됐을걸? 남편은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그 2억 지금 당장 갚아줘. 이혼하려면 그 돈부터 정리하고 하자. 지금 당장은 좀. 왜? 돈 없어? 시댁에서 지금 하시는 사업이 꽤 잘 되고 있다며? 2억 정도는 있겠지.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의 현재 사업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것을요. 당장 2억을 현금으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와. 아니면 어머님 가게라도 팔든가. 어떻게든 내 돈 갚아. 지영아, 제발.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당당하게 이혼 서류를 내밀던 사람이 이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이제 와서 용서는 무슨 용서야? 지영아, 나 진짜 미쳤었어. 스트레스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어.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어요. 아니, 구분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집안이 거지가 됐어. 회사는 망했고 빚만 잔뜩 남았지. 그런데 그게 뭐, 그게 당신이 나한테 저렇게 말할 이유가 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은 우리 집이 잘 나갈 때만 좋았던 거잖아. 아버지한테 잘해준 것도 어머니한테 효도한 것도 다 그 뒤에 있는 돈 때문이었던 거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적어도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요. 이 사람의 본심을 말이죠. 2억은 꼭 받아낼 거야. 증거도 다 있고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혼도 할 거고. 지영아,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자. 난 어머니 병원에 가야 해.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돌아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병원에서 어머니 곁을 지키며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요. 남편의 정성을 진심으로 믿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요. 만약 아버지의 사고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남편의 진심을 모른 채 살았을 테니까요. 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약한 호흡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우리 이제 둘이서 잘 살아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진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그리고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싸움을요. 남편은 그 후로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수십 통씩 보냈어요. 처음에는 사과와 애원이었지만 점차 협박에 가까운 내용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지영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당신 지금 후회하겠지? 나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혼하면 당신도 손해야. 재산 분할 같은 거 생각 안 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히려 제 결심을 더 굳건하게 만들었어요. 저도 변호사를 선임했고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을 때였어요. 의뢰인께서 시댁에 빌려주신 2억 원, 이건 증거가 있습니까? 네, 계좌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주고받은 카톡 내용도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혼 소송과 별개로 대여금 반환 청구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이자는 청구하지 않으시는 거죠? 네, 이자는 받지 않을게요. 저는 원금만 받으면 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남편 측에서 재산 분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현재 의뢰인께서 가진 재산이 거의 없고 오히려 부채가 많은 상황이니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병원까지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절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라고 통보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우리 아들이 그렇게 못된 놈인 줄 몰랐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잘못 없으세요.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애를 잘못 키웠어. 지영아, 네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2억 원은 꼭 갚을게. 조금만 시간을 줘.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제가 급하게 받으려는 건 아니에요. 아니야, 빨리 갚아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우리 가게랑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어.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책임이 있어. 그래야 우리 아들도 정신 차릴 거야. 지금 그 녀석 제정신이 아니거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가 지금 우리 집에 얹혀 살고 있어. 매일 술만 마시고. 이렇게 못난 놈일 줄은 몰랐다. 지영아, 너무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머님은 항상 저한테 잘해주셨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게 안타까웠지만 그렇다고 남편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남편 측에서도 더 이상 다툴 명분이 없었던 거죠. 재산 분할도 거의 없었고 위자료 청구도 없었습니다. 다만 2억 원의 대여금 반환 문제만 남아 있었어요. 법원에서 조정이 열렸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은 건 소송을 시작한 후 처음이었어요. 남편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안 깎은 듯 지저분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어요. 피고 측에서는 대여금 반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님의 질문에 남편 측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다만 일시불로 갚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분할 상환을 요청드립니다. 원고 측은 어떻습니까? 제 변호사가 저를 쳐다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시불이 어렵다면 1년 이내에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하겠습니다. 단 이자는 받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뒤에서 남편이 불렀습니다. 지영아, 저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져? 나 진심이었어. 처음엔 분명히 진심이었다고. 저는 그제야 돌아서서 남편을 마주봤습니다. 알아. 처음엔 진심이었을 거야. 그런데 그 진심이 결국 돈 앞에서 무너졌잖아. 그게 당신의 한계였던 거고.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회사가 잘 될 때만 나를 사랑했어. 힘들 때 함께하는 게 진짜 사랑인데 당신은 그걸 몰랐던 거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어요. 이제 그만 잊고 살자. 서로에게 좋은 기억으로만 남기고. 그럴 수 없어. 당신은 그럴 수 없어도 나는 그럴 거야. 잘 가.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서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정식으로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어요. 시댁에서는 약속대로 2억 원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했는데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정확하게 입금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도망갔던 박 전무가 잡힌 거예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가족분이시죠? 박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해외로 도피하려다가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횡령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회수했고요. 경찰의 말에 따르면 박 전무는 횡령한 돈 중 6억 원 정도를 아직 쓰지 않고 가지고 있었답니다. 나머지도 추적이 가능한 상태였고요. 결국 나머지 찾아낸 재산까지 합쳐 8억 원 정도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버지 회사의 빚을 상당 부분 갚을 수 있었어요. 물론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는 결국 정리하기로 했지만 적어도 개인 파산까지 가지 않게 됐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병원에서 저는 어머니께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는 간단한 대화도 가능했어요. 정말 다행이구나. 네, 이제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왜 미안해요? 우리 이제 잘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그저 깊고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이혼이라는 선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이제 저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계세요. 실어증도 거의 다 나으셨고 기억도 대부분 돌아오셨습니다. 가끔 아버지 생각에 우시는 날도 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안정을 찾으셨어요. 지영아,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이렇게 평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때는 어머니가 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셨는데 이제는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산책도 할 수 있어요. 회사 정리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빚도 대부분 갚았고 이제는 작은 전셋집에서 둘이 알뜰하게 살고 있어요. 예전처럼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더 편하더라고요. 돈이 많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해 두시고 함께 식사하며 하루 일과를 나눕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전 남편은 아직도 가끔 새벽에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옵니다. 처음에는 받았는데 듣고 보니 후회와 자책뿐이더라고요. 이제는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하니까요. 결혼했을 때 남편이 보여줬던 그 모든 정성은 결국 제 뒤에 있는 배경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만, 형편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사랑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진짜 사랑은 힘들 때 등을 돌리지 않는 거라는 걸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39살에 모든 걸 잃었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걸 얻었어요. 제 자신과 어머니,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죠. 저는 30대의 여성이고 서울소재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박물관에서 학예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와 문화재를 다루는 일이 적성에 맞았고 그래서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류 브랜드 대기업에 다니는 디자이너였습니다. 첫인상부터 남달랐어요. 단정한 외모에 차분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편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도 전문성을 잃지 않는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 사람에게 끌렸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해서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보이더라고요. 그의 진솔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몇 번 만나다 보니 연애는 자연스럽게 시작되었고 제 나이 30대 중반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께도 효도했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진심으로 잘해주었어요. 특히 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각별했습니다. 사위야, 오늘 한판 어때? 장인어른, 이번엔 제가 이길 겁니다. 아버지와 남편은 주말마다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짜 부자 같은 사이였죠.
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남편은 바쁜 와중에도 저를 위해 종종 도시락을 싸주곤 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고 주변 사람들도 그의 성실함과 배려심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정말 완벽한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고 우리의 미래도 밝게만 느껴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 20살 초반의 여직원이 입사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신입 직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들렀을 때 그 여직원이 유독 남편 곁에 자주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고 퇴근 시간이 지나도 남편 사무실에 남아있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께서도 같은 느낌을 받으셨는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요즘 회사에 새로 들어온 애가 우리 아들한테 좀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지 않니?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제 착각이기를 바랬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에 깜짝 방문 삼아서 남편 회사에 들렀습니다. 사무실 불이 켜져 있어 안을 들여다봤는데 남편과 그 여직원이 단둘이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조용히 집에 돌아와서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 많이 하지? 저번에 보니까 신입 직원이랑 자주 일하는 것 같던데. 왜? 뭐가 문제야? 그냥 일 가르쳐 주는 건데 그게 이상해? 남편은 예상과 달리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의심한다는 듯이 짜증을 냈죠. 별것도 아닌 일로 왜 그래? 나 피곤한데 그만하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예민한 걸까, 오해하는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의심의 씨앗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대놓고 뭐라 할 수도 없고 혼자 여직원에 대한 의심을 억누르며 지내던 어느 날 우리 가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말기는 아니고 3길에 수술은 가능하다는데.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평생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암 선고를 받으시다니 받아들이기 힘드셨을 겁니다. 저는 정신없이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간병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남편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움직였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알아본 병원 중에 폐암 전문의가 계신 곳이 있어요. 다음 주에 예약 잡아뒀으니까 같이 가보시죠. 자네가 그렇게까지? 저는 장인어른을 제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남편은 진료 예약부터 입원 수속, 수술 일정까지 모든 걸 직접 챙겼습니다. 저와 언니는 남편의 헌신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친정엄마께서도 사위가 고맙다며 눈물을 보이셨죠. 우리 사위가 정말 효자네. 좋은 남편 만났어.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이후 항암 치료가 문제였습니다. 수술 후 아버지는 급격히 쇠약해지셨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입맛도 없어지시고 몸무게도 계속 줄어들었어요. 가장 힘든 건 일상생활조차 혼자 하시기 어려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간병을 하시다가 결국 쓰러지실 뻔했어요.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이러시다간 두 분 다 쓰러지세요. 제가 간병인을 알아볼게요. 그래야 할 것 같구나. 미안하네, 사위.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간병인을 알아보던 남편이 며칠 후에 다시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뭐? 자네가? 어차피 회사 일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옆에 있는 게 마음도 편하실 것 같고요. 아버지는 손사래를 치셨지만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매일 병원에 출근하다시피 하며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대소변 처리까지 남편이 직접 한다는 거였습니다. 보통 사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나요. 사위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빨리 낳으셔야죠. 아버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와 언니, 그리고 어머니도 모두 울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의 힘든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헌신 덕분이었을까요? 아버지는 점차 회복되셨어요. 항암 치료도 마무리되고 일상생활도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이게 다 우리 사위 덕분이야. 정말 아들처럼 든든하게 느껴져요. 언니와 엄마는 남편을 극찬했고 저 역시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여직원에 대한 의심도 점차 사라졌어요.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이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아버지가 어느 정도 회복되신 후에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나 이제 은퇴하려고 해. 아빠, 갑자기 왜요? 이번 병으로 많은 걸 깨달았어. 이제 나이도 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니 회사는 젊은 사람한테 맡기고 싶구나.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위, 자네가 내 회사를 맡아줬으면 좋겠어. 장인어른, 저는 디자인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자네 능력을 내가 가장 잘 알지. 이번에 나를 간병하면서도 회사 일을 놓치지 않았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어.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는 듯했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었어요. 완전히 다른 업종인데 괜찮을까 싶었죠. 하지만 어머니와 언니가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사위가 맡아서 하면 우리도 안심이지. 제부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도울게요. 결국 남편은 고민 끝에 아버지의 회사를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인어른. 고맙다, 사위. 넌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정말 고마워.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우리 가족 일이잖아. 남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아버지를 간병하며 보여준 남편의 헌신은 진짜였다고 믿었습니다. 여직원에 대한 의심도 완전히 사라졌죠. 그저 제가 예민했던 거라고 남편을 의심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이제 남편은 회사의 대표가 되었고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가 진짜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몰랐던 또 다른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 말이죠. 남편이 회사 대표가 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서류를 들고 와서 공부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아직 배울 게 많아서 그래. 장인어른 기대에 부응하려면 더 노력해야지. 저는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약속은 점점 잦아졌고 주말 골프 약속도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대표라면 당연히 인맥 관리도 중요하니까요. 오늘도 회식이야? 임원들이랑 팀장들 모여서 회의도 할 겸 식사하기로 했어. 아무래도 직원들과 친해져야 일이 잘 풀리거든.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회사 운영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야. 장인어른도 예전에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 남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회사 경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니 할 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아들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자꾸 밖으로만 도는 것 같아서. 예전엔 그렇게 안 했는데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마침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티내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은 회사 적응하느라 바쁜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보죠. 하지만 제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는 아버지 회사와 관련된 일로 종종 방문하곤 했거든요. 너 제부 회사에 새로 들어온 직원 알아? 무슨 직원? 젊은 여자 직원인데 사람들이 자꾸 제부랑 엮어서 얘기하더라고.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언니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 여직원? 남편 예전 회사에 있던 그 사람인가? 다음 날 저는 직접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인사팀에 들러 신입 직원 명단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사모님 갑자기 왜 이런 걸 확인하시려고? 제가 좀 알아볼 일이 있어서요. 보여주세요. 명단을 훑어보던 중 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남편의 예전 회사에서 일하던 그 여직원이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남편이 직접 데려온 건가? 집에 돌아와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참았던 말이 터져나왔어요. 여보, 왜 그 여직원을 우리 회사에 데려온 거야? 무슨 소리야? 누구? 예전에 당신 회사에서 일하던 그 젊은 여자 직원 말이야.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무덤덤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아, 그 친구? 일 잘하는 직원이라 이 회사에서 같이 일하자고 한 거야. 뭐가 문제인데? 문제? 뭐가 문제냐고? 내가 예전에 얼마나 불편해했는지 알잖아.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그래? 그냥 능력 있는 직원 데려온 것뿐이야. 괜히 오해하지 마.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잖아. 왜 하필 그 사람이어야 해? 내가 회사 운영하는 건데 내가 필요한 사람 뽑는 게 뭐가 문제야?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남편은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후에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딸, 네 남편 요즘 회사에서 평판이 안 좋다던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친구분이 전화하셨어. 회사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사장님이 여직원이랑 단둘이 자주 다닌다는 소문이 돈다 하더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소문이 이미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저는 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직원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20년 넘게 같이 일을 하며 저와도 친하게 지내던 팀장님을 만났습니다. 팀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남편이랑 그 여직원, 진짜 뭔가 있는 거예요? 팀장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제발요. 저도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대처하잖아요. 팀장님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둘이 자주 사장실에서 문을 닫고 있어요. 점심도 단둘이 먹으러 가고 며칠 전엔 골프도 같이 갔다고 들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많아요. 골프까지요? 네, 제가 아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명확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간병하며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사람이 이럴 수 있나? 회사를 물려받자마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가? 그날 밤 남편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나 더는 못 참겠어. 당신 요즘 뭐하고 다니는 거야? 또 시작이야? 나 피곤해. 그 여자랑 골프까지 같이 치러 다닌다며? 그게 정상이야? 업무 차원이야. 회사 일로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 회사 사람들도 다 알아. 당신 뒷소문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당신 대표된으로 완전히 달라졌어. 이게 당신이 원하던 거야? 달라진 게 아니야. 내가 할 일을 하는 것뿐이야. 남편의 차갑고 무심한 태도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애초에 아버지를 간병하며 보여준 모든 헌신이 혹시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걸까요?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더 이상 제 옆에 없다는 것이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했고 소문은 회사 전체로 퍼져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제 눈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그 꼴을 마주해야겠다고. 그날 저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방문하는 척했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사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어요. 남편과 그 여직원이 책상 앞에 나란히 서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였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갑자기 여길 왜 와? 노크도 안 하고. 노크가 중요해. 지금 이 상황에서? 저와 남편의 말다툼 속에 여직원은 어색하게 웃으며 나가려 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일 때문에 나가볼게요. 그냥 거기 서 있어요. 당신도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직원은 멈춰섰고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회사에서 이러지 마. 나중에 집에서 얘기하자. 나중은 없어.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거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지금 이 사람이랑 뭐 하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봐. 일하는 거라니까? 왜 이래? 거짓말하지 마. 골프도 같이 다니고 점심도 단둘이 먹으러 다니고 사장실에 맨날 같이 있고 이게 일이야?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은 듯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맞아. 뭐? 맞다고. 우리 사귀고 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듣는 건 완전히 다른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미안해. 하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섰어.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담담하게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여직원이 비웃듯 말했어요. 사모님, 이미 끝난 관계예요. 이제 제가 이 회사 사모님이 될 거고요. 뭐라고? 저희는 진심이에요. 사모님은 이제 과거고요. 여직원의 당당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 이혼해주지. 대신 각오는 해도 둘 다. 뭘 각오해?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남편은 오히려 저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두고 봐. 재미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저는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눈물은 나중에 흘리기로 했어요. 지금은 냉정해야 할 때였으니까. 그날 밤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간녀 소송도 진행하고 싶어요. 증거는 충분히 확보하셨나요? 네, 회사 직원들 증언도 있고 사진도 있어요. 아, 그리고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요. 남편이 회사 돈으로 그 여자랑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변호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횡령 혐의로도 고소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까지 해주세요. 전부 다.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저와 함께 있을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위자료와 집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 지분은 이미 남편에게 넘어간 상태라 제가 손을 쓸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에 저는 회사 법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제가 확보한 증거가 있는데 지금 현 대표님의 횡령 정황이 보입니다. 사모님, 정말이십니까? 네, 법인카드 사용 내역 보세요. 개인적인 해외여행과 골프도 치면서 회사 카드를 썼어요. 호텔, 항공료, 식사비 전부요. 변호사도 즉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남편은 법인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심지어 여행 경비까지 회사 돈으로 처리했습니다. 전부 그 여직원과 함께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여직원도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부 자금을 빼돌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둘이 공모해서 회사 돈을 계획적으로 횡령한 거예요. 이 정도면 형사 고소를 들어가야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며칠 후에 남편과 그 여직원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증거는 너무 명확했어요. 법인카드 내역, 해외여행 사진, 호텔 예약 기록, 회계장부까지. 남편은 처음엔 발뺌하려 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당신이 직접 쓴 거잖아요.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언론에도 작게 기사가 났습니다. 대기업 출신 대표, 불륜 상대와 장인 회사 자금 횡령 혐의.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와 어머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회사를 그런 놈한테 맡겼다니? 아버지는 자책하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머니도 말을 잇지 못하셨죠. 아빠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저는 부모님을 위로했지만 사실 저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완벽해 보이던 남편이, 그렇게 헌신적이던 사위가 알고 보니 회사를 손에 넣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권력을 손에 쥔 후에 본성이 드러난 건지도 모르죠. 저는 진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남편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것을요. 검찰의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직원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법인카드 내역, 회계장부, 해외여행 기록, 백화점 영수증과 호텔 예약 내역까지. 둘이 함께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횡령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컸다는 거예요. 총 횡령 금액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6억을 넘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위가.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저 눈물만 흘리셨죠. 회사 내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퍼졌고 거래처에서도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연락이 쏟아졌어요. 가장 큰 타격은 투자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투자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새로운 대표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잠깐 사이에 주요 투자사 3곳이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회사는 순식간에 재정 위기에 빠졌어요. 남편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임을 결정했죠. 더 이상 이 회사를 말아먹을 순 없습니다. 임원들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달의 시간 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남편은 법정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 여직원도 마찬가지였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 법정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어간 거니까요. 판결 직후 남편은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했고 제 부모님께도 연락했어요. 심지어 미국에 있는 형부에게까지 손을 벌렸다고 하더군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발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단 한마디만 하셨다고 합니다. 너가 내 딸에게 한 짓을 생각해봐라. 남편이 과거에 보여줬던 모든 헌신은 그가 직접 무너뜨린 신뢰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기억했어요. 배신자로, 사기꾼으로, 횡령범으로요. 저는 남편이 수감된 후에도 계속 움직였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회사를 이렇게 무너뜨릴 순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그리고 임원들과 함께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우선 재정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횡령된 금액은 보험으로 일부 보전할 수 있고 투자사들에게 다시 연락해보죠. 새로운 대표 체제를 설명하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회사를 위해 뛰었습니다. 학예사로 일했던 제가 경영에 대해 아는 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때그때 배우면서 움직였어요. 언니도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지키자. 아버지가 세우신 회사야. 그래 언니, 우리가 해낼 수 있어.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회사는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전문 경영인 대표가 선임되었고 투자사 중 한 곳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셨네요.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직원들도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회사 분위기도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딸, 이번 일로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지나갔어요. 네가 정말 대견하다. 자랑스러워.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엄마 생각인데 나중에 네 언니랑 같이 이 회사를 운영해보는 건 어떠니?
너희 둘이면 아버지보다 더 잘할 것 같아. 아버지도 그러고 싶어 하시더라. 너희 두 딸이 공동대표로 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이어가는 거 그것만큼 뿌듯한 일이 어디 있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았어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언젠가 꼭 해낼게요. 그 후로 저는 경영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경영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던 제가 주말마다 세미나에 참석하고 책을 읽고 임원들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언니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갔죠. 가끔 과거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처음부터 계산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권력을 손에 쥔 후에 변한 걸까? 저는 여전히 정확한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가 보여준 헌신이 진심이었든 거짓이었든 결국 그는 스스로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저는 앞만 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사건이 마무리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전 남편이 쫓겨난 후에 회사는 새로운 대표를 선임했어요. 업계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받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이사회가 신중하게 선택한 결과였죠. 이 회사의 역사와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새 대표님의 첫 인사말은 간결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무너진 투자 관계를 회복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였으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이었지만 회사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주 경영회의에 참석하시겠습니까? 네, 참석하고 싶습니다. 대표님은 저를 회의에 초대해 주셨고 회사 운영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현 대표님의 격려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편 전 남편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후에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어요. 그 여직원과의 관계도 끝이 났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며 헤어졌다던데요? 변호사가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둘 다 상대방 탓으로 돌리며 싸웠다고 합니다. 결국 연락도 끊었다더군요. 허무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선택한 관계가 결국 그렇게 끝나다니. 전 남편은 출소 후에도 재기하기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횡령범이라는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아마 앞으로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 겁니다. 경력도 다 날아갔고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움도 동정도 아닌 그저 텅 빈 느낌이었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다니. 제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그건 그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정말 그를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 모든 일이 있은 후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암이 재발했고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아빠, 제가 언니랑 같이 회사 잘 지킬게요. 약속할게요. 그래, 너희들만 믿는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딸, 엄마랑 같이 살자. 엄마 혼자는 외로워. 당연하죠. 같이 살아요.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삶은 평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는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 딸 정말 대견하다.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항상 응원해 주셨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앉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리 길지 않은 결혼 생활과 남편의 배신, 아버지의 병환, 이혼과 법정 싸움, 그리고 회사의 위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무너질 뻔했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견뎌냈어요.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고 가족을 지켰으며 회사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지금의 저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전 남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권력이 그를 변하게 만든 건지는 여전히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저는 그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았다는 것과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회사 일을 배우며 아버지를 많이 떠올립니다. 언젠가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되면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